1970년대 덧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던 그 소년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모든 청춘들의 아이콘이자 희망이었던 얄개, 배우 손창호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뒤 세상이 다시 마주한 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온데간데 없고 병원비가 없어 행여병자로 분류된 채 적자병원 병상을 지키던 앙상한 육신. 야심차게 준비했던 영화 동경 아리랑의 참패와 함께 찾아온 빚더미, 그리고 육체를 파괴한 당뇨와 만성 신부전증.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했던 스크린의 스타가 서울 외곽 미랄기도원의 싸늘한 방에서 홀로 눈을 감기까지.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잊혀진 청춘의 별, 손창호의 가장 화려하고도 비극적인 삶의 궤적을 따라가 봅니다. 손창호의 비극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가 혜성처럼 등장했던 197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가 선포되며 사회 전반에 군사적인 규율과 엄격한 검열이 지배하던 암기였지만, 문화적으로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청년기로 접어들며 서구의 팝문화를 받아들여 소위 청년 문화가 폭발적으로 싹트던 시기였습니다. 장발 단속과 미니스커트 길이 측정이라는 우스꽝스럽고도 폭력적인 통제 속에서도 젊은이들은 통기타를 치며 밥 딜런을 노래하고 생맥주를 마시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겉으로는 조국 근대화와 산업역군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난무했지만 그 이면에는 억눌린 욕망과 분출되지 못한 에너지가 마그마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억압은 역설적으로 대중문화, 특히 영화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요구했습니다. 현실의 고단함과 답답함을 잊게 해줄 가볍고 경쾌한 콘텐츠, 혹은 기성세대의 권위에 소심하게나마 반항하고 일탈을 꿈꾼 캐릭터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이틴 영화라는 장르가 탄생했고 그 중심에 손창호가 서 있었습니다. 기존의 한국 영화가 심파조의 눈물이나 반공 이데올로기 혹은 성인들의 치정극에 머물러 있었다면, 손창호가 등장한 하이틴 영화는 교복 입은 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그들만의 언어와 고민, 그리고 풋풋한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변화였습니다. 스크린의 주인공이 어른에서 우리로 바뀐 것입니다. 1952년생인 손창호는 해방 이후 혼란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명문사학 중 하나인 중동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는 이미 끼를 주체할 수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연인이 된다는 것은, 특히 공부깨나 한다는 집안의 자제들에게는 딴따라라고 천시받으며 집안의 망신으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창호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흡인력이었습니다. 그는 정석적인 미남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영화계를 주름잡던 신성일이나 남궁원처럼 조각 같은 이목구비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훤칠한 키에 근육질 몸매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외모는 개구쟁이 옆집 형에 가까웠습니다. 웃을 때 살짝 드러나는 덧니, 장난기 가득한 눈매, 그리고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내는 얼굴 근육은 그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무장해제되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가 연예계에 공식적으로 발을 들인 것은 1971년, 그가 아직 교복을 입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문화방송은 개국 초창기였고 새로운 얼굴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공채 탤런트 선발대회를 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지망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학 연극영화과 전공자들부터 연극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들까지
수천 명의 경쟁자가 몰린 그곳에 겁없는 고등학생 손창호가 지원서를 내밀었습니다. 당시 심사위원들은 교복을 입고 나타난 이 당돌한 학생을 흥미롭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긴장한 기색 하나 없이 심사위원들 앞에서 능청스럽게 연기를 펼쳤고 특유의 재치 있는 입담으로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MBC 공채 3기 탤런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사건은 당시 연예계에서도 꽤나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이 시기 그의 행보는 훗날 그가 겪게 될 비극의 씨앗을 혹은 그가 가진 재능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배우라는 한 가지 틀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대가 그를 한 곳에 머물게 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넘치는 끼와 순발력은 정극 영희보다 예능적인 요소가 필요한 곳에서 더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데뷔 직후부터 어린이 프로그램 꽃나라 별나라의 진행자로 발탁되어 아이들 친구가 되었고 라디오 부스에서는 DJ로 활약하며 청취자들의 사연을 맛깔나게 읽어주었습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자면 그는 만능 엔터테이너의 시초격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 배우는 연기만 해야 한다는 보수적인 예술관이 지배하던 시절에 그의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때로는 진지하지 못하다거나 가볍다는 꼬리표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TV를 틀면 나오는 그의 친근한 얼굴과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유쾌한 목소리는 고단한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위로였습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스타라는 칭호를 얻게 된 것은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으로 진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충무로는 TV의 보급으로 인해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고 젊은 관객층을 극장으로 끌어들일 새로운 얼굴을 절실히 찾고 있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등장한 장르가 바로 하이틴 영화였고 그 중심에는 명장 성내명 감독이 있었습니다. 성내명 감독은 당시의 엄숙주의를 깨트릴 파격적인 캐릭터를 원했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손창호와 이승현이라는 두 원석이었습니다. 이승현이 조금은 억울해 보이고 어수룩해서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주인공 얄개였다면 손창호는 그 옆에서 일을 벌이고 바람을 잡으며 극의 텐션을 쥐락펴락하는 감초 얄개이자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였습니다. 영화 고교 얄개, 대학 얄개 시리즈가 연이어 데이트를 치면서 손창호의 인기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당시 극장 앞은 이 영화를 보러 온 중고등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손창호가 등장하면 극장 안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영희는 기존의 영희 문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사를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실제 10대들이 쓰는 말투와 억양을 그대로 살려냈고 과장된 몸짓인 슬랩스틱 코미디를 섞어가며 관객들의 배꼽을 쥐게 했습니다. 선생님 몰래 빵을 훔쳐먹다 걸렸을 때의 그 당황하는 표정, 여학생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허세를 부리다 넘어지는 모습, 친구와 모의 작당을 하며 눈을 깜빡이는 그 디테일한 연기들은 관객들로 하여금 저건 연기가 아니라 진짜 손창호 그 자체다라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인기는 단순히 영화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CF 시장에서도 그는 블루칩이었습니다. 제과, 의류, 학용품 등 10대를 타깃으로 한 모든 제품의 광고주들이 그를 모델로 기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연예인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밤무대나 지방 행사에서도 섭외 1순위였습니다. 마이크 하나만 쥐어주면 수백 명의 관객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의 입담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20대 초반 나이에 그는 이미 또래들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큰 돈을 손에 쥐게 되었고 어딜 가나 사람들이 알아보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너무나 빠르고
또 거대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어린 나이에 맛본 거대한 성공은 그에게 자신감을 넘어선 자만심을, 그리고 현실 감각을 마비시키는 달콤한 독을 심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대중의 사랑이 결코 식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손창호의 스케줄표는 빈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빽빽했습니다. 낮에는 영화 촬영, 저녁에는 라디오 생방송, 밤에는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그는 서서히 소진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음이라는 무기는 그 모든 피로와 경고 신호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는 술을 즐겼고 사람을 좋아했으며 호탕하게 돈을 쓰는 것을 미덕으로 알았습니다. 주변에는 언제나 그에게 술을 얻어먹으려는 친구들과 그의 인기에 편승하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은 냉정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와 함께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어진 12월 12일 사태와 1980년의 서울의 봄, 그리고 5월 18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현대사는 대중문화의 지형도 또한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80년대가 열리자 대중은 더 이상 교복 입은 고등학생들의 소소한 장난이나 낭만에 열광하지 않았습니다. 사회 분위기는 무거워졌고 컬러 TV의 보급으로 안방극장이 활성화되면서 영화계는 에로티시즘이나 강력한 액션물로 살길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얄개들이 설 자리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이승연, 김정은 등 함께 활동했던 하이틴 스타들이 하나둘씩 유학을 떠나거나 연예계를 은퇴하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창호 역시 이 위기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교복 입은 학생 역할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덧니와 장난기가 성인 배우로서의 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성인 영화의 조연으로 출연하기도 하고 진지한 드라마 연기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뇌리에는 너무나 강렬하게 박힌 얄개 손창호의 잔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눈물을 흘려도 관객들은 그가 곧이어 엉뚱한 표정을 지으며 웃음을 터뜨릴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의 고착화는 배우로서 그에게 치명적인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서서히 주연의 자리에서 밀려나 조연으로, 그리고 단역으로 그 비중이 줄어드는 것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의 내면에선 새로운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출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피사체에 머무르지 않고 카메라 뒤에서 세상을 조율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창조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배우로서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데뷔 초부터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며 키워온 예술적 야망의 발로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촬영 현장에서 감독들의 어깨 너머로 앵글을 잡는 법, 조명을 쓰는 법, 배우들에게 연기를 지도하는 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영화를 만들겠다. 진짜 내 모습을, 진짜 세상의 이야기를 보여주겠다. 이 결심은 그를 한국이 아닌 일본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1983년, 그는 30이 넘은 나이에 늦깎이 유학생이 되어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니혼대학 예술학부 영화과. 당시 일본은 한국보다 영화 산업이 훨씬 발전해 있었고 기술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배울 것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스타라는 신분을 철저히 숨기고
가난한 고학생의 신분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어의 장벽,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에게는 영화감독 손창호로 금이화하겠다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학 시절, 그는 도쿄의 뒷골목을 누비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마음을 흔든 것은 타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제1교포들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한 긴자의 넌사인 뒤편에서 차별과 멸시를 견디며 살아가는 호스티스들, 불법 체류 노동자들,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젊은이들. 손창호는 그들의 모습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연예계 생활 뒤에 감춰두었던 자신의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들의 거친 삶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시나리오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담배 연기를 뿜어내며 펜을 굴렸고 때로는 그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생생한 날것의 대사들을 채집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괴물, 영화 동경 아리랑의 초고가 되었습니다. 일본 유학 생활은 그에게 지적 성취감과 예술적 영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현실 감각 없는 이상주의자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영화 예술의 순수함에 심취했고 자신이 만든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만 하면 평단과 관객 모두에게 인정받을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중 스타 출신이라는 점이 오히려 감독 데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해 투자를 받고 마케팅을 하면 성공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한국 영화 시장은 할리우드 직배 영화의 상륙과 대기업 자본의 유입으로 급격하게 산업화되고 있었습니다. 낭만적인 열정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든 정글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년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1980년대 후반 귀국한 손창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장난기 어린 눈빛 대신 무언가에 홀린 듯한 집요함과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귀국하자마자 영화사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름은 월촌 시네마. 자신의 호를 딴 야심찬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주변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내가 일본에서 배워온 선진 영화 기법으로 한국 영화계를 뒤집어 놓겠다. 이 영화는 무조건 대박이다 라며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열정에 감복해서 혹은 과거의 스타 손창호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넣었고 그것도 모자라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태운 배수진이었습니다. 그는 동경 아리랑의 감독, 각본, 주연을 모두 자신이 맡기로 결정했습니다. 찰리 채플린이나 클린트 이스트우드처럼 자신의 영화 세계를 온전히 통제하고 구현하고 싶다는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독이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영화를 통제해줄 사람이 부재한 상황에서 영화는 점점 그의 자의식 과잉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완벽을 기한다며 촬영 일정을 늘렸고 일본 로케이션 촬영에 막대한 제작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스태프들은 지쳐갔고 예산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창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고 이 영화가 실패하면 자신의 인생도 끝장이라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촬영 현장에서 그는 예민하고 독선적인 폭군이 되어갔습니다. 컷소리가 나면 술을 찾았고 밤이면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몸속에서는 이미 당뇨라는 병마가
소리 없이 또 아리를 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아차릴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1990년 마침내 영화 동경 아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개봉을 앞두고 그는 흥분에 들떴습니다. 포스터가 거리에 붙고 신문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 영화는 내 인생의 결정체다.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외쳤습니다. 시사회 날, 그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고 극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얄게, 시절의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절망적인 울음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극장에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객석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차가웠습니다. 관객들은 그가 보여주는 날것의 비극에 불편해했고 다소 거친 연출과 난해한 전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손창호는 유쾌한 웃음을 주는 친구였지 삶의 고통과 치부를 들추어내는 고발자가 아니었습니다. 영화는 개봉 며칠 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습니다. 흥행 참패.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극장주들은 손해를 메꾸라며 아우성을 쳤고 투자자들은 빚 독촉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었고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숫자의 빚 문서들 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감독님이라며 굽실거리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멱살을 잡았습니다. 손창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진심이, 자신의 예술론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술에 절어 밤거리를 배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나? 왜 세상은 나를 버리나? 하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실패의 충격은 그의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켰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를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과도한 음주는 신장 기능을 파괴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몸이 붓기 시작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만성 심부전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당장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그에게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 경제적 파탄과 그의 방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꺼진 무대 뒤편, 춥고 어두운 골목길에 홀로 남겨진 손창호. 그가 겪어야 했던 1990년대의 삶은 스타의 몰락 그 이상의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웃게 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고통조차 소리내어 말할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영화 동경 아리랑의 참패가 남긴 흉터는 단순히 은행 장우가 바닥났다는 경제적 지표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존엄과 자존감을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거대한 재앙이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서울의 화려한 넌사인이 밤거리를 수놓을 때 손창호는 그 빛이 닿지 않는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빚쟁이들의 독촉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 형님 감독님 하며 술잔을 권하던 사람들은 채권자라는 무서운 이름으로 변해 그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가 붙던 날,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20년의 연예계 생활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눈에 서린 공포와 원망, 그리고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랑했던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을 맞이해야 했고, 따뜻했던 보금자리를 떠나 낯선 여관방과 찜질방을 전전하는 유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지독한 패배감과 알코올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빛독촉과 실패자라는 낙인을 잊기 위해 그는 매일같이 독한 술을 들이켰습니다.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마시며 쓰린 속을 달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이미 당뇨병이라는 시한폭탄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술은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독약과도 같습니다. 혈당 수치는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았고, 알코올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그의 췌장과 신장을 무자비하게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몸이 보내는 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더 컸기에 그는 차라리 몸이 망가져서 이 모든 현실이 끝나버리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몰락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부어오른 발을 보며 그는 피곤해서 그렇겠지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찾아온 증상은 무시할 수 없는 공포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세상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사물의 형체가 흐릿해졌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높은 혈당이 눈의 망막 혈관을 망가뜨려 시력을 앗아가는 무서운 합병증이었습니다. 배우에게, 그리고 영화 감독에게 눈은 생명과도 같은 기관입니다. 세상을 관찰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렌즈를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눈이 멀어간다는 것은 곧 그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진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당장 입원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투석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쪽 눈을 모두 잃을 수도 있고 생명도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입원 보증금을 낼 돈조차 없었습니다. 주머니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처방전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병원 문을 나서야 했습니다. 병원 로비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는 비틀거렸습니다. 한때 최고의 병원에서 VIP 대우를 받으며 건강검진을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돈이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현실. 그 비참함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시력을 잃어가는 공포 속에서도 그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옛 동료들에게 혹은 방송국 관계자들에게 연락해서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70년대를 함께 풍미했던 친구들이라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그를 도와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스타 손창호의 자존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초라하게 망가진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손창호인데. 그는 낡은 자존심 하나를 붙들고 철저히 고립을 자처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지인들의 연락을 피하며 스스로 세상과 단절된 섬이 되어갔습니다. 그 고립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병들어갔습니다. 가족도 명예도 떠나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지독한 병맛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름 석자 대신 행여병자라는 서글픈 꼬리표를 단 채 적십자병원의 차가운 침상에 뉘어지게 됩니다. 한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얼굴만 봐도 알았던 그 유명한 얄개가
서류상으로는 이름 없는 노숙인과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가 이송된 곳은 서울 적십자병원이었습니다. 이곳은 당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즉 돈이 없어 일반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행여병자들을 위한 병동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행여병자, 본래는 객을 떠돌다 병이 든 사람을 뜻하는 말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보호자가 없는 빈곤층 환자를 일컫는 행정용어가 되었습니다. 손창호는 그 행여병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6인실 병동의 구석자리에 배정되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마주한 풍경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병실 안은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배설물 냄새, 그리고 썩어가는 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옆 침대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간이 망가진 노숙자가 헛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맞은편에는 결핵 환자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빌딩들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쇠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은 그 병실 안은 음습하고 차가운 죽음의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손창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흐릿해진 시야 속에서 번져 보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그는 꾸미길 바랐지만 퉁퉁 부어오른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의 통증은 이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고문이었습니다. 만성 신부전증은 그의 신장 기능을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정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이 멈추면서 노폐물이 몸 안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고 피부는 검게 변해갔습니다. 요독증으로 인한 가려움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피가 나도록 피부를 긁어댔지만 뼛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가려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3번, 4시간씩 혈액투석을 받아야 했습니다. 굵은 주사바늘을 팔뚝의 혈관에 꽂고 자신의 피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정화되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선 정신적인 피폐함을 가져왔습니다. 기계 소리에 맞춰 자신의 생명이 겨우 연장되고 있다는 사실, 기계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무력감은 그를 깊은 우울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잊혀짐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병실 TV에서는 연일 화려한 연예인들이 나와 웃고 떠들었습니다. 90년대 중반 서태지와 아이들을 필두로 신세대 아이돌들이 등장하고 트렌디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연예계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TV 속 세상은 너무나 눈부셨습니다. 그가 활약했던 70년대의 촌스러운 영상들은 이제 추억의 명화라는 이름으로 가끔 새벽 시간에나 방영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TV를 보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자리가 원래 내 자리였는데, 나도 저렇게 빛나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서 완전히 밀려나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폐기물처럼 버려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때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는 오열을 삼켰습니다. 병원 직원들이나 간호사들 중 일부는 그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어머, 혹시 옛날에 얄게 나오셨던 그분 아니세요? 그들이 조심스럽게 물어올 때 손창호는 고개를 돌리며 부정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동정 어린 시선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렸습니다. 차트에는 손창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를 그 이름과 분리시켰습니다. 배우 손창호는 이미 죽었고 지금 여기 누워있는 것은
그저 숨만 붙어있는 병든 껍데기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완전히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매스미디어의 잔인한 호기심이 그를 찾아냈습니다. 1995년 무렵 한 여성 잡지의 기자가 왕년의 스타 손창호가 행여병자로 입원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기자는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와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손창호는 황급히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며칠 뒤 잡지에는 충격 리포트, 얄개 손창호, 행여병자로 비참한 말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기사는 그의 부어오른 얼굴과 초라한 병실 풍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며 스타의 몰락을 흥미 위주로 다루었습니다. 대중들은 혀를 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됐어. 젊었을 때 돈 많이 벌었을 텐데 다 어디다 쓰고 저 꼴이냐라며 쑥덕거렸습니다.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안타까움보다는 가십성 흥미가 더 컸습니다. 그 기사가 나간 후 몇몇 옛 동료들이 그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습니다. 동료들은 너무나 변해버린 그의 모습에 말을 잇지 못했고, 손창호는 그들의 화려한 옷차림과 건강한 얼굴을 보며 열등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봉투에 돈을 넣어 건네며 힘내라, 건강 챙겨라 라는 상투적인 위로를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뒤 남겨진 봉투를 쥐고 손창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술을 마시며 형, 동생 하던 사이였지만 이제는 시혜를 베푸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로 전락해버린 현실이 서글펐습니다. 그 돈은 밀린 병원비의 일부를 갚는 데 쓰였지만 그의 텅 빈 마음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1998년 KBS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병원 24시 제작진이 그를 섭외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세상에 보이고 싶지 않다고 완강히 버텼습니다. 하지만 PD의 끈질긴 설득, 그리고 어쩌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순간에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진심을 한 번쯤은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그를 카메라 앞에 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촬영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연기하지 않겠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아프면 아픈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다 보여주겠다. 그것은 리얼리즘을 추구했던 감독 손창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다시 그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명도, 반사판도, 메이크업도 없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민낯의 손창호가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실명되어 초점을 잃었고 얼굴은 부종으로 인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담담하게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외롭네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그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영화에 미쳐 가족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참회, 무모했던 도전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화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 답답한 가슴이 좀 뚫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에 대한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이라는 좁은 공간, 병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를 느끼고 싶은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제작진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의 허락을 받고 앰뷸런스를 대절해 그를 태우고 강원도 속초로 향했습니다.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그는 힘들어했지만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바다. 휠체어에 앉은 그는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부서지는 소리, 짭조름한 바다 냄새, 얼굴을 스치는 바람.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며 어린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그 옛날 얄개 시절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좋다, 정말 좋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작별의 눈물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잊고 있었던 스타의 비극적인 근황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의 쾌유를 비는 응원의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힘내세요, 손창호 씨. 당신은 영원한 우리의 얄개입니다. 라는 격려의 편지들이 병원으로 배달되었습니다. 후원금도 모였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는 다시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아직 있구나. 그것은 그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넣어주는 작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살고 싶다. 다시 일어나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다시 시나리오 노트가 놓여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작품이 될 새로운 영화의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방송 출연 후 얻은 희망의 불씨가 차에 타오르기도 전에 그의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여행의 무리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탓이었을까요? 신장 기능은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악화되었고 당뇨 합병증은 폐와 심장까지 위협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가 머물던 적십자 병원의 6인실 병상은 이제 그에게 너무 좁고 소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생을 정리할 곳을 원했습니다. 1998년 7월 말, 그는 퇴원을 결정합니다. 갈 곳 없는 그를 받아준 곳은 서울 평창동 삼각산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미랄 기도원이었습니다. 도심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속, 그곳에는 세상에서 상처받고 병든 영혼들이 모여 기도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창호는 그곳에 작은 방 한 칸을 배정받았습니다. 가구라고는 낡은 책상 하나와 침대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방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지막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산새의 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는 지나온 삶을 반추했습니다.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 쏟아지던 박수갈채, 그리고 이어진 실패와 좌절, 차가운 멸시와 고독,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이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떠난 가족들도, 등을 돌린 친구들도, 외면했던 세상도 모두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다 내 탓이다. 내 욕심이 과했다. 그는 밤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에게 살려달라고 비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참회의 기도였습니다. 그의 몸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앙상해졌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해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8월의 어느 새벽,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호흡이 가빠오고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시나리오 노트를 바라보았습니다. 끝내 완성하지 못한 이야기,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자신의 꿈. 하지만 그는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한 편의 영화였고
이제 그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차례라는 것을 받아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컷. 오케이, 좋았어. 20대 시절 촬영장에서 들었던 감독의 힘찬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1998년 8월 5일 오전 4시 20분. 손창호는 46년의 짧고도 파란만장했던 삶의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미랄 기도원의 작은 방에는 빗소리만이 그의 죽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1998년 8월 5일의 아침은 그렇게 밝았습니다. 미랄 기도원의 좁은 방에서 손창호의 심장이 멈춘 뒤 그의 죽음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기도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보던 중 인기척이 없는 방을 확인했을 때 그는 이미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46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그의 얼굴은 고통스러웠던 투병 생활을 증명하듯 검게 변해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묘하게 평온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의 마지막 치고는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한 발견이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착하고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하늘은 구멍이 뚫린 듯 비를 퍼부었고 그것은 마치 그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부고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신문의 사회면 항위퉁이와 연예뉴스 단신으로 왕년의 얄개 스타 손창호, 지병으로 별세라는 짧은 기사가 타전되었습니다. 70년대 그가 누렸던 엄청난 인기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취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간신문을 받아들고 혹은 TV 뉴스를 보며 잠시 혀를 찼습니다. 아니, 그 얄개가 죽었어. 아직 젊은 나이인데. 저런 말년에 고생만 하다가 갔다더니 결국 사람들의 반응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태풍 속에서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했던 대중들에게 흘러간 옛 스타의 죽음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안타까움일 뿐 자신의 일상보다 중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밥을 먹으며 누군가는 출근길 버스 안에서 무심하게 그의 죽음을 소비하고는 곧바로 잊어버렸습니다. 빈소는 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이 아닌 그의 처지처럼 소박한 곳에 차려졌습니다. 생전 그가 그토록 싫어했던 초라함이 장례식장 입구에서부터 감돌았습니다. 보통 연예인의 장례식장이라면 입구부터 화려한 조화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검은 양복을 입은 동료 연예인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루기 마련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오열하는 동료들의 모습이 생중계되며 팬들이 몰려와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 스타의 장례식 풍경입니다. 하지만 손창호의 빈소는 적막강산이었습니다. 조화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고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했습니다. 썰렁한 빈소를 지키는 것은 몇 안 되는 유족들과 그의 마지막을 안타까워하며 찾아온 극소수의 지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나마 찾아온 조문객들조차 대부분 연예계의 화려한 톱스타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무명 시절을 보냈거나 혹은 그가 잘나가던 시절 베풀었던 은혜를 잊지 않고 찾아온 스태프들, 그리고 방송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찾아온 몇몇 팬들이 전부였습니다. 한때 그와 형, 동생하며 어울렸던 수많은 연예계 인사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잊혀진 사람의 장례식에 굳이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연예계라는 곳이 얼마나 비정하고 냉혹한 곳인지,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거품인지를 그의 텅 빈 빈소가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에 손창호만이 특유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텅 빈 장례식장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괜찮아. 다 예상했던 일이야.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라고 말하는 듯하여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했습니다. 장례 비용조차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빚더미뿐이었기에 장례 절차는 최소한으로 간소하게 치러져야 했습니다. 최고급 수의나 화려한 관은 언감생심이었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삼키며 가장 검소한 절차로 그를 보내야 했습니다. 생전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던 그의 유언은 어쩌면 남은 가족들에게 묘지 비용이나 관리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그의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좁은 병실과 기도원에 갇혀 지냈던 답답한 육체를 벗어던지고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바람이 되고 싶었던 자유로운 영혼의 갈망이었을 것입니다. 3일간의 짧은 장례가 끝나고 운구 행렬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회색빛으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화장터의 뜨거운 불길 속으로 그의 관이 들어가는 순간 유족들의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대의 나이에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청춘 스타, 수많은 영화의 주연 배우, 야심찼던 영화 감독, 그 모든 화려한 수식어와 파란만장했던 인생사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불길은 그의 병든 육신뿐만 아니라 그가 평생 짊어지고 있었던 빚의 무게, 실패의 아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화장터 굴뚝 위로 피어오르는 한 줄기 연기를 바라보며 함께했던 몇 안 되는 지인들은 허무함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인생 무상이라더니 갈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누군가의 탄식 섞인 혼잣말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된 손창호는 작은 유골함에 담겨 생전 그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강원도 속초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KBS 병원 24시에 출연했을 때 휠체어에 앉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유족들과 지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파도는 거칠게 일렁이고 있었고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유족들은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의 뚜껑을 열고 그의 유해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회색빛 가루들이 바람에 날려 허공으로 흩어지더니 이내 푸른 파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묘비 하나 남기지 않고 흔적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바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바다가 가진 무한한 자유와 포용력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육지에서의 삶은 그에게 끊임없는 경쟁과 평가, 그리고 구속의 연속이었습니다. 스타라는 이름의 감옥, 빚이라는 족쇄, 병이라는 육체의 한계,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경계도 없고 끝도 없는 저 넓은 바다에서 마음껏 유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한 바다는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와 오욕, 그리고 대중들에게 잊혀진 슬픔까지 모두 저 파도에 씻겨 내려가기를. 그래서 다음 생에는 아무런 짐 없이 가벼운 영혼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요?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며 남은 이들은 비로소 그를 마음에서 떠나보냈습니다. 창호 형, 이제 아프지 마요. 거기서는 빚 걱정 말고, 영화 걱정 말고, 그냥 마음껏 웃으며 살아요. 지인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손창호의 장례가 끝나고 유해가 뿌려진 후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더 이상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연예계는 다시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고 누군가는 스캔들에 휘말리며 또 다른 누군가는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대중들의 관심사는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새로운 가십거리들로 옮겨갔습니다.
손창호라는 존재는 1998년 여름의 빗줄기와 함께 사람들 기억 속에서 빠르게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잊혀짐이라는 형벌의 잔혹함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영화, 필름들은 창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그가 출연했던 방송 테이프들은 자료실 구석에 처박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그를 기억하고 애도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PC, 통신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던 당시,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통신망의 영화, 동호회 게시판에는 그를 추모하는 글들이 드문드문 올라왔습니다. 내 학창시절의 우상이었는데 이렇게 가시다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고교 얄개를 보며 배꼽 잡고 웃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 글들은 대부분 30대, 40대가 된 기성세대들이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창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가장 빛나고 순수했던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청춘의 한 페이지가 찢겨나가는 것과 같은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창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나이듦을 확인했고 삶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일부 평론가들과 영화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유일한 연출작 동경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나왔습니다. 개봉 당시에는 흥행 참패와 함께 혹평을 받았지만 그가 죽고 난 뒤 다시 들여다본 그 영화에는 시대를 앞서간 감독의 고뇌가 담겨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기술적으로는 거칠고 투박했지만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과 리얼리즘적인 접근 방식은 1990년대 초반 한국 영화계의 주류와는 분명히 다른 독창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평가는 너무 늦은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이미 세상에 없는데 영화가 뒤늦게 인정받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부채감을 덜기 위한 뒤늦은 위로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손창호의 비극적인 말년과 죽음은 당시 연예계 종사자들에게도 큰 충격과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화려한 인기의 정점에 있다가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노후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는 현실을 뼈저리게 자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처우 개선이나 복지 문제에 대한 논의가 아주 잠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시스템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연예인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제2의, 제3의 손창호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어느덧 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산이 2번이나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손창호라는 이름은 희미해지다 못해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에게 그는 낯선 옛날 사람일 뿐입니다. 유튜브에서 얄개 영상을 검색해야만 겨우 흑백에 가까운 저화질 화면 속에서 웃고 있는 그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의 그는 여전히 늙지 않은 채 영원한 18세 소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덧니, 그 장난기 어린 눈빛, 그 생동감 넘치는 몸짓은 박제된 시간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그토록 처참하게 파괴했을까요?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욕심과 자기 관리 실패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그가 영화 제작이라는 무리한 도박을 감행했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술에 의존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의 과오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그의 비극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가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와 시스템은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에게 어떤 책임도 없는지 되물어 봐야 합니다. 당시 연예계는 체계적인 매니지먼트나 배우 보호 시스템이 전무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데뷔한 손창호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도 전에 상품으로서 소비되었습니다. 어른들은 그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했을 뿐, 그가 미래를 대비하거나 내면을 가꿀 수 있도록 이끌어주지 않았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혹사당했고 밤무대와 행사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정서적인 불안감을 해소할 방법도, 떼돈을 벌었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한 채 그는 거친 연예계의 정글에 맨몸으로 던져졌습니다. 그가 느꼈을 공허함과 외로움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대중들의 변덕스러운 취향과 냉혹함도 그의 몰락에 일조했습니다. 대중은 그에게 영원한 얄개로 남아주기를 강요했습니다. 그가 나이를 먹고 성인 배우로 변신하려고 몸부림칠 때 사람들은 낯설어하며 외면했습니다. 손창호는 그냥 웃겨야 해. 심각한 건 안 어울려. 이러한 편견의 감옥은 그를 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우로서의 성장판이 닫혀버린 상황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습니다. 연출이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것은 어쩌면 대중의 편견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그의 도전마저 냉소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배우가 무슨 연출이야, 하던 거나 잘하지. 이러한 냉소는 그의 영화가 실패했을 때 그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IMF라는 시대적 상황과 사회 아전망의 부재입니다. 그가 가장 비참하게 병들어가던 1990년대 후반은 대한민국 전체가 가라앉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었기에 타인의 고통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때 국위 선양을 논할 만큼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했던 공인이 병원비가 없어 행여병자로 분류되어 방치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이었던 그때 망해버린 예술가는 그저 무능력한 낙오자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엄을 지키며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면 적어도 그가 그토록 쓸쓸하게 고독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 거친 연예계의 정글로 유일한 혈육인 딸 손호령은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배우는 하지 말하던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묻은 채 그녀는 2004년 데뷔 이후 단역부터 차근차근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못다 이룬 예술적 야망에 대한 딸만의 뜨거운 대답이었습니다. 손화령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대중들에게는 유쾌한 얄개였지만 집 안에서 아버지는 고독하고 위태로운 가장이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신세를 한탄하던 모습, 시나리오를 쓰며 밤새 줄담배를 피우던 모습, 그리고 빚쟁이들을 피해 숨죽여야 했던 공포의 시간들. 그녀는 아버지의 영광보다는 몰락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녀의 슬픔은 단순한 상실감이 아니라 애증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라고는 빚과 실패한 감독의 딸이라는 꼬리표뿐이었지만 그녀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손창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과 재평가, 그리고 그의 딸을 통해 이어지는 새로운 이야기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가 한국 대중문화사에 남긴 발자국은 결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이틴 영화의 전성기를 열었고 배우의 영역 확장을 시도했으며 비극적인 결말을 통해 연예산업의 그림자를 고발한 그의 삶은 성공과 실패라는 이분법적인 잣대로만 평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조금 더 차분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의 유산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꿈꾸었던 세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빚지고 있는 웃음의 대가는 무엇인지 말입니다. 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속초 앞바다의 푸른 물결은 1998년 그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파도 소리에 귀 기울이면 어렴풋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나 여기 있어. 나 아직 잊혀지지 않았어.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는 영원한 청춘, 손창호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그가 바다로 돌아간 뒤 아버지가 남긴 못다한 꿈은 유일한 혈육인 딸 손화령에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배우의 길을 그녀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묵묵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20살 갓 성인이 된 나이였습니다. 한창 꿈을 꾸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기에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고 아버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그 손창호 딸이며 아버지 닮아서 끼는 있겠네. 근데 팔자도 닮으면 어쩌나. 걱정을 가장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영웅이자 동시에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었고 피하고 싶은 트라우마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 딸에게 남긴 유언 아닌 유언은 배우는 하지 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연예계의 비정한 생리를 뼈저리게 겪었기에 자신의 피를 물려받은 딸만큼은 그 가시밭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으로 짓궂어서 손화령의 내면에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뜨거운 광대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실패하고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역설적으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영이라는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무대 위에서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신이 완성하고 싶다는 오기였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인 이끌림이었을까요? 그녀는 아버지의 반대를 뒤로하고, 아니, 아버지가 없는 세상에서 홀로 배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손창호가 남긴 유일한 연출작, 그리고 그를 파멸로 이끌었던 영화 동경 아리랑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영화는 어떤 작품이었기에 그토록 철저하게 외면받았으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삼켜버린 것일까요? 대중들은 그저 망한 영화로만 기억하지만 그 안에는 손창호라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예술적 고뇌가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1990년 개봉 당시 평단은 이 영화를 지나치게 거칠고 투박하다, 아마추어적이다 라고 혹평했습니다. 확실히 기술적인 완성도 면에서 동경 아리랑은 매끄러운 상업 영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컷 연결은 튀었고 조명은 불안정했으며 음향 상태도 고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투박함이야말로 손창호가 의도했던 리얼리즘의 핵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일본 유학 시절 도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제1교포들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조국에서도 일본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경계인들의 삶. 특히 유흥계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야기는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삶을 미화하거나 감상적으로 포장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건조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그들의 고통과 욕망을 카메라에 담으려 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욕설을 내뱉고 서로를 속이고 비루하게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70년대 하이틴 영화 속의 낭만이나 판타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손창호는 관객들에게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세상이다. 당신들이 외면하고 있는 밑바닥 인생이 여기 있다. 이걸 보고도 웃을 수 있는가? 하지만 1990년의 한국 관객들은 그러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극장에 와서 즐겁게 웃거나 화끈한 액션을 보거나 애절한 로맨스에 빠지고 싶어 했습니다. 얄게 손창호가 만든 영화라면 당연히 배꼽 빠지는 코미디일 것이라 기대했던 관객들에게 동경 아리랑의 우울하고 칙칙한 정서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갔거나 혹은 대중의 기대를 너무 순진하게 배반했습니다. 만약 그가 조금 더 타협해서 대중적인 코미디 영화를 먼저 만들고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후에 자신의 예술적 야망을 펼쳤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2000년대 이후 다양성 영화가 존중받는 시대에 이 작품을 내놓았다면 어땠을까요?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의 무모할 정도로 순수했던 열정이 시대와 불화했다는 사실만은 부인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손창호의 실패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1970에서 80년대 한국 연예산업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성기를 누렸던 시절, 배우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처럼 체계적인 매니지먼트사가 있어서 배우의 커리어를 관리해주고 심리 상담을 지원하며 재무 관리를 도와주는 시스템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배우들은 매니저 한 명 혹은 그마저도 없이 혼자서 모든 스케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출연료는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되었고 그마저도 떼이기 일쑤였습니다. 영화가 대박이 나도 배우에게 돌아오는 러닝 개런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단발성 출연료와 밤무대 행사비만이 그들의 수입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배우들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나 투자를 하기보다는 당장 들어오는 현금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사기를 당해 날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손창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재주는 있었지만 지키는 재주는 없었습니다. 주변에는 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하이에나들이 득실거렸습니다. 형님, 이번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창호야, 보증 한 번만 서주라. 사람을 잘 믿고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었던 그는 수많은 유혹에 넘어갔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 훗날 영화 실패와 맞물려 회생 불가능한 타격이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연예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중적이었습니다. 대중은 그들에게 열광하면서도 뒤돌아서는 딴따라라고 비하했습니다. 광대는 무대 위에서나 왕이지, 내려오면 천민이다 라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멸시는 연예인들로 하여금 내면의 자존감을 갉아먹게 만들었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술이나 도박, 마약에 손을 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는 유독 요절하거나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스타들이 많았습니다. 손창호와 같은 해에 세상을 떠난 코미디언 양종철, 1996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가수 서지원과 김광석, 1999년 요절한 배우 김성찬 등 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미디어 환경의 격변이 속에서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가지고 있던 연예인들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러지거나 도태되었던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손창호는 그 적응 실패와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가장 처절한 희생양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손창호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과거의 스타였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 감춰진 인간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랐기에 추락할 때의 충격도 누구보다 컸습니다. 얄개 시절,
그가 보여주었던 그 천진난만한 웃음 뒤에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던 조숙한 소년의 불안이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감독 데뷔를 향한 그의 집착은 단순히 명예욕이 아니라 광대가 아닌 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싶었던, 그래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고 싶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의 말년, 그 고통스러웠던 병상으로 돌아가 봅니다. 행여병자, 이 네 글자가 그에게 찍힌 낙인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비로소 그는 가면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스타라는 가면, 감독이라는 허세, 가장이라는 의무감, 그 모든 것을 강제로 내려놓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인간 손창호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KBS 병원 24시 인터뷰에서 그가 보여준 눈물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6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진짜 감정의 분출이었습니다. 외롭다, 보고 싶다, 살고 싶다. 그토록 단순하고 원초적인 말들을 내뱉기까지 그는 너무나 먼 길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가 떠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충무로의 어느 술자리에서는 술 취한 노배우들이 그의 이름을 안주 삼아 회상하곤 합니다. 창호 그 친구, 재주는 참 좋았는데 시대를 잘못 만났지. 성지 좀만 덜 급했어도 대성했을 텐데. 아쉬움과 그리움이 섞인 그들의 회고 속에서 손창호는 여전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얄개 시대를 이끌었던 이승현 씨 역시 방송에 나와 친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라이벌이자 동료였던 두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극명하게 갈린 것을 보며 인생이라는 바다의 파도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만약 그가 지금 살아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칠순을 넘긴 나이, 백발이 성성한 노신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토록 원하던 영화 감독이 되어 작은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딸 손화령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그땐 그랬지 하며 너터루숨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옛날 얄개 시절의 에피소드를 풀어놓으며 실버스타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상상 속의 그는 여전히 유쾌하고 여전히 열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그는 1998년의 빗줄기 속에 멈춰 서 있습니다. 더 이상 늙지 않는 박제된 청춘으로 말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고이자 위로입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라는 경고,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으니 살아서 버티라는,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서글픈 위로. 오늘날 K컬처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한국 배우들이 오스카상을 받는 이 영광의 시대에 우리는 그 밑거름이 되었던 수많은 손창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템도 없고 보호막도 없던 그 척박한 땅에서 맨몸으로 부딪히며 대중문화의 밭을 일구었던 그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지금의 화려한 꽃이 피어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손창호의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제2의 손창호가 화려한 조명 뒤에서 남몰래 울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단역배우, 악플에 상처받는 아이돌, 불공정 계약에 묶여 신음하는 연습생들. 그들의 고통은 1990년대 손창호가 겪었던 고통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비극을 단순히 과거의 가십거리로 소비하고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 지금의 우리를 돌아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떠난 후 변해버린 세상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어떤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잊혀진다는 것의 두려움, 그리고 기억한다는 것의 의미. 손창호라는 한 인간의 생애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숙제를 풀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의 서랍을 엽니다. 기억의 서랍을 열어 다시 마주한 손창호의 마지막 얼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데뷔 시절 보여주었던 그 천진난만한 미소와 겹쳐 보입니다. 1970년대의 얄개 손창호와 1998년의 행여병자 손창호. 이 두 극단적인 이미지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혹은 모에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할 때 느끼는 이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슬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가 보여준 삶의 궤적이 우리네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비참한 순간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한때는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늙고 병들어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간다는 그 명백하고도 잔인한 진리를 그는 자신의 온몸을 던져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가 떠난 자리에는 이제 낡은 필름 몇 통과 빛바랜 사진들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 숨쉬는 청춘을 발견합니다. 영화 고교 얄개에서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으면서도 눈을 찡긋거리던 그의 모습은 억압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았던 그 시절 젊은이들의 패기를 대변합니다. 라디오 부스에서 팝송을 틀어주며 신나게 떠들던 그의 목소리는 팍팍한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해주는 청량제였습니다. 비록 말년에 그는 병마와 가난에 시달리며 초라하게 세우러져 갔지만 그가 전성기에 뿜어냈던 그 건강한 에너지만큼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만의 유산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었고 위로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함께 그 시대를 건너왔다는 연대감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비운의 스타라는 낡은 프레임 속에 가둬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대신 그를 치하게 고민하고 무모하게 도전했으며 처절하게 실패했던 인간 손창호로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그는 안전한 길을 거부하고 거친 가시밭길을 선택했던 모험 같습니다. 배우라는 안락한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 영화 감독이라는 새로운 꿈에 도전했던 그의 용기는 비록 결과가 실패로 끝났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영웅담 못지않게 실패한 사람들의 도전이 또한 소중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에게 꿈을 꾸는 것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뼈아픈 교훈을 주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는 역설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머물렀던 미랄기도원의 작은 방, 그리고 그간줌의 재가 되어 뿌려진 속초 앞바다. 그 공간들은 이제 침묵 속에 잠겨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곳에 한 남자의 가장 뜨거웠던 눈물과 가장 간절했던 기도가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거부당하고 행여병자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가장자리로 밀려나야 했던 그의 고독사는 지금도 우리 사회 어딘가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르는 또 다른 비극에 대해 경종을 울립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연예인이든 평범한 이웃이든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의 죽음은 묵묵히 웅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언젠가는 손창호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조차 세상에 남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록은 기억을 이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긴 시간을 할애하여 그의 삶을 되짚어보고 그의 기쁨과 슬픔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는 그가 세상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가 한때 우리 곁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다 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울입니다. 이야기를 마치는 지금, 다시 한번 1970년대의 어느 극장 앞을 상상해 봅니다. 교복을 입은 까까머리 학생들과 단발머리 여학생들이 까르르 웃으며 극장을 나섭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야, 아까 손창호 봤냐? 진짜 웃기더라 라는 말이 섞여 있습니다. 그 시절의 공기, 그 시절의 냄새, 그리고 그 시절의 웃음소리. 그 중심에 서 있던 청년 손창호가 우리를 향해 손을 흔듭니다. 덧니를 드러내며 환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는 이제 병색도 가난의 그늘도 없습니다. 오직 영원히 늙지 않는 청춘의 빛만이 가득합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그토록 원하던 영화를 마음껏 찍으시기를. 비톡촉도 없고 시청률 경쟁도 없는 그 자유로운 세상에서 당신만의 동경 아리랑이 아닌 천국 아리랑을 완성하시기를. 그리고 가끔은 속초 앞바다의 파도가 되어 혹은 밤하늘의 별이 되어 우리 곁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얄개였고 친구였으며 잊지 못할 시대의 얼굴이었습니다. 배우 손창호, 1952년 세상에 와서 1998년 별이 되다. 우리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남긴 그 유쾌한 웃음을 영원히 간직하겠습니다. 고단했던 소풍을 마치고 떠난 당신의 뒷모습에 늦었지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안녕, 영원한 나의 얄개. 안녕, 손창호.